안녕하십니까. 김갑수 TV 방송 강의에서는 조선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고치는 좀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심하게 왜곡된 그 가치 또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 조선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 조작해서 새롭게 쓴 조선 총독부 어용학자들의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와 같은 정통 1차 사료가 공개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그 조선 역사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확장돼가고 있습니다. 조공 아시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조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에 자주 가니까 그 야당에서 무슨 미국한테 조공 외교를 하고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지금 조공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사실 이 조공만큼 오해가 큰 용어도 없습니다. 이 조공은 강대국인 중국과 약소국인 주변국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자 교류 수단이었습니다. 주변국이 먼저 중국에 가서 조공을 하면 중국은 주변국에 책봉을 주는 것으로 정식 외교 관계가 이제 수립되었어요. 중국으로부터 이 받는 책봉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외교 체제로의 편입을 증명하면서 곧 국제적인 승인의 성격을 지녔던 겁니다. 따라서 조공은 오늘날에 빗대면 성격이 다른 점도 있지만 일종의 그 유엔 가입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조공이 강대국 즉 중국에 사대하는 형식을 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공의 상호 손익 계산을 해볼 때 대부분의 경우 중국보다는 주변국의 이익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이 중국에 조공을 하면 중국은 반드시 회사를 하는 거. 이것이 불문율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공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이 첫 번째로 조공과 책봉, 이건 외교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공과 회사가 있는데 이 조공과 회사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공무역의 관계입니다. 조공 책봉이 유엔 가입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정치적 외교 관계의 수립, 그리고 조공과 회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호 교류. 그리고 이 상호 교류는 경제 문화적인 품목들이 주를 이루었으니까 조공은 일종의 공무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조공과 책봉, 조공과 회사의 관계는 중국에서 한대 이후에 이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서 제도화되었거든요. 짤막히 정의하면 중국과 주변국이 수립한 상호 공존의 교류 방식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민족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공은 한대 이후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선택한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정착되었다. 19세기 이전 만주, 몽고, 서장, 안남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일어난 모든 나라는 하나도 빠짐없이 중국에 조공을 하게 되었다. 고대로부터 일본도 조공을 했고 심지어는 19세기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도 중국의 통상을 요구할 때 이 형식을 취해야만 하였다. 자, 이게 이제 한민족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뿐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도 조공을 통해서 국가의 생존권을 보존하고 공식적으로 무역 및 기타 문화 교류를 원했어요. 심지어 중국 국방의 흉노 아시죠? 흉노 아주 무력이 강했죠. 흉노는 조공을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중국을 침공한 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공은 중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형식이며
절차였는데요. 그러므로 이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이것을 종주국에 대한 예속 또는 복속이나 종속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그겁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명과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4대 정책을 유지하긴 했지만 명은 조선의 조정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조공은 중국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잘하면 우리도 너희에게 조공을 하게 해준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명태조 주원장과 그 다음에 조선 태조 이성계 정도전 이들과의 그 외교적 마찰이 좀 있었죠. 그래서 명에서는 조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조공사 파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한테 3년에 한 번만 조공 사신을 파견하라. 이러니까 조선은 실리를 얻고자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3년에 한 번 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1년에 3번 최소한도 정기 사신은 파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은 명나라의 그 건무제 그리고 조선 태종 사이의 외교적 마찰이 해소되면서 수락되었던 겁니다. 이 조공이라는 것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실리를 챙기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공을 중국에 일방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일본인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좀 중국하고 멀죠. 중국하고 좀 머니까. 그리고 일본은 국가가 단일 체제로 통일되어 있지도 않았고 전국 시대가 오래 계속되었고 봉건제 국가였고 또는 왜구는 왜구대로 해적지를 일삼았으니까 조공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왜구나 일본도 언제나 중국과의 조공을 원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 고려는 송나라에 조공을 갈 때 미리 받아올 품목을 아주 목록을 작성해 갖고 갔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가져갈 테니까 귀측에서는 이걸 좀 주십시오 하고 미리 따지고 또 그쪽에서 좀 외상으로 하자 그러면 외상은 안 됩니다. 현찰박식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소동파는 고려가 들어와서 조공하는 것이 터럭만큼도 이익이 없으니 그리고 손해만 되니까 고려의 조공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4대 외교가 언제나 약소국에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홍무제나 영락제 그리고 선덕제 등은 조선에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하거나 처녀들을 요구해서 조선을 난감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구려나 발해도 당해 조공을 했고 최강무력을 자랑하던 티무르 제국, 티무르 제국 아시죠? 중앙아시아, 지금 우즈베키스탄, 티무르 제국도 스스로 조공을 하면서 중국을 4대의 예로 섬기는 등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4대를 했다는 점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조공이 만든 조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일제 식민사관의 것입니다. 식민사학자들은 조선 후기의 부정적 역사를 한국사 전반의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사 전체 역사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타율성론이라는 것을 퍼뜨렸어요. 이것은 왜 조선만 유독 4대주의가 팽배한 나라로 부각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한국의 대중은 대부분 자기가 조선 왕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본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주저없이 자신감에 찬 어조로 조선을 비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잘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지식일수록 허무맹랑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조선에 관해서 이 정확한 역사, 즉 조선의
긍정적인 역사를 말하는 글을 올리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조선에 가서 살아라. 근데 조선에 어떻게 갑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조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죠. 북한도 나라 이름이 조선이죠. 그리고 조선왕조 할 때 조선도 조선인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북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웃이고 조선왕조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있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공간 그리고 가까운 시간대에 있는 이북 조선과 조선 왕조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적인 조공 전문 학자 일본인 하마시다가 있습니다. 그 하마시다는 조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배하고 있던 조공권을 둘러싸고 있던 위성 조공권은 독자적으로 이어져온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나라들은 상호 위성적 조공 관계를 유지했고 그것은 고리를 이루면서 사슬처럼 이어졌다. 조공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상거래였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조공 관계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역 규모도 커졌다. 이 조공 무역은 동아시아 각국과 유럽 각국을 이어주는 중개 무역의 기능을 맡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이 조공 체제는 인접한 인도 무역권, 이슬람 무역권, 유럽 무역권과 결합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독일 태생 미국인 학자 가운데 안드레 군더 프랑크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리오리엔트는 이미 세계적인 고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프랑크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조공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것의 기능이 변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유럽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 프랑크는 조공이란 중국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로 조공국들이 여러 개의 동심원을 따라 배치되는 위계 구조로서 대단히 현실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크는 이 조공 거래에서 중국, 조선, 일본, 동남아, 인도, 서아시아, 유럽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국 사이에 전개된 중심대 주변의 관계는 18세기까지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양인도 조공 무역망에 참여를 해서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조공 전문 일본인 하마시다의 지적은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프랑크는 유럽은 아시아에 질주하는 무역열차에 화물차를 연결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중국의 조공 무역망은 광범위한 앞으로 유라시아 세계 무역망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1492년 콜럼버스 이후 영국인 애덤 스미스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새로이 유럽 중심 시각에서 다시 쓴 것은 19세기 유럽인이며 이것을 추동한 대표적인 두 사람은 막스 베버와 마르크스였습니다. 유럽인들은 먼저 역사가를 발명한 이후에 세계 역사를 유럽 우위로 조작했고 이것을 모방한 일본인들은 먼저 식민사학자들을 발명한 이후에 조선 역사를 조작했던 겁니다. 내가 왜 유럽 중심적 사관이 일제의 식민사관과 통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은 수많은 조공국 중 언제나 중국으로부터 가장 존중받은 나라였습니다. 마셜 호지슨이 있습니다. 이 마셜 호지슨은 유럽 중심으로 왜곡된 세계 지도를 고발한 사람입니다. 근대 유럽사와 세계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유럽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헌은 깡그리 무시하고
예외적인 유럽 내부의 원인과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태도를 그는 말하기를 터널 역사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500년 무렵의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해 전혀 앞선 것이 없었고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생산 양식이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16, 7세기의 유럽은 경제적, 과학적, 기술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중대한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유독 유럽만 배타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이 19세기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보다 앞선 이유는 뭐냐 할 때 유럽은 아메리카에서 노예와 은을 착취해서 경제적으로 발행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탈해서 식민지로 만들므로써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뒤져있던 유럽은 아시아와의 교역에서 팔아먹을 상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와 차 등은 유럽 상류층을 매료시켰죠. 영국이 식민지로 침탈한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고 이것을 미국까지 합세해서 중국의 밀수출로 팔아먹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중국이 아편 밀수를 금지하자 아편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프랑크는 유럽의 반응은 유럽 내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적 요인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퍼뜨린 일종의 유언비어입니다. 한술 더 떠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제 침공지를 이식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요인을 제국주의 침공에 두지 않고 근거도 전혀 없는 조선 봉건제라는 내재적 요인에 두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식민사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말을 써서 이 청나라나 조선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 조선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인도, 중국 이런 나라의 경제를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다 해가지고 노예제와 봉건제 사이에 미개한 체제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인도의 영국에 의한 이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야말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 좌파 쪽에 가장 식민지 근대화론을 가장 강하게 퍼뜨린 그러한 그 경제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공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